당장 보험금 내놓으세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언니, 형부 돌아가신 지 겨우 이틀째인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동서가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틀이고 사흘이고 보험금은 우리 아들 돈이야.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민수가 세상을 떠난 지 48시간. 아직 눈물도 마르지 않았는데 시댁 식구들은 제게 보험금 이야기만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아직 남편 영정 앞인데.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54살 박미정입니다. 남편 이민수와는 28배 만나 26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으로 성실하게 일했고 저는 동네 슈퍼를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큰아들 도훈이는 올해 25, 작은 딸 서연이는 22. 그렇게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제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70대 중반.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시동생 민철이는 남편보다 5살 아래 사업을 한다며 여기저기 손을 댔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큰 집인 저희가 명절 때마다 용돈을 챙겨드리고 시어머니 생활비도 꼬박꼬박 보내드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정아, 우리가 형님 노릇해야지. 동생은 아직 자리 못 잡았잖아. 그 말에 저도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남편에게 췌장암 말기 판정이 나왔습니다. 부인 많이 늦었습니다. 6개월, 길어야 1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일으켜 세우며 씩 웃었습니다. 괜찮아, 여보. 우리 아직 할 일 많잖아. 도훈이 결혼도 안 했는데. 하지만 병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석 달. 겨우 석 달 만에 남편은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이 조문을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내외가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제게 이상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형수님,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할까요? 시동생 민철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요? 조문객들이 계속 오시는데. 딱 5분만요.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장례식장 뒤편 흡연실 근처. 시동생 부부와 시어머니가 저를 둘러쌌습니다. 형수님, 형 보험금 얼마예요? 시동생의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보험금이요. 형이 보험 들어놓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돼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하루. 아직 빈소에 조문객이 줄을 잇는데 보험금 이야기라니. 그건 지금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왜요? 어차피 형수님이 받을 거잖아요. 우리도 알 권리 있어요. 시동생의 아내, 제 동서되는 이혜진이 거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지금 민수 오빠 빈소인데. 형수님, 우리 서로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형이 보험금 꽤 들어놨다며요? 시동생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남편 보험 이야기는 우리 가족 외에는. 제 표정을 본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1달 전에 나한테 전화했어. 보험금이 3억이라고 하더라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억? 남편이 20년 동안 꼬박꼬박 붓고 또 부은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아이들 학비에 제 슈퍼 운영에 늘 빠듯했지만 남편은 그 보험만큼은 절대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는 꼭 지켜야 해.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여보랑 애들은 이걸로 살아야 하니까. 그게 남편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댁에서 노리고 있었다니. 어머니, 그건 민수가 저희 가족을 위해. 가족? 우리도 가족이야. 우리 아들이 20년 동안 번 돈인데 당연히 우리도 받을 권리 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기 장례식장이잖아요. 형수, 우리 합해봅시다. 3억이면 1억 정도는 어머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노후 자금도 필요하시잖아요. 동서가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저희도 사정이 어려워요. 형수님도 아시잖아요. 아직 애들 대학 등록금도 안 냈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장에서, 남편 영정 앞에서 이들은 돈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민수가 우리 가족을 위해 남긴 거예요. 도훈이 결혼 자금도 필요하고 서연이 취업할 때까지 생활비도 필요해요. 제가 슈퍼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그럼 형수는 받고 우리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시동생이 벌떡 화를 냈습니다. 형도 우리 어머니 아들이에요. 당연히 어머니가 받아야 할 몫이 있다고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박미정, 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어머니, 26년 동안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빌부터 살았는데 이제 보험금 나온다니까 우리는 쪽도 안 쓰겠다고? 시어머니의 눈에는 분노와 탐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남편은 이미 죽은 게 아니라 돈을 남기고 간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당장 보험금 받으면 우리한테 1억 줘.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시어머니의 협박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영정 사진 속 남편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 사람들이 이럴 줄 알았나요? 당신이 죽고 나면 이럴 줄 알았나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조문객 앞에서는 슬픔에 잠긴 척했지만 조문객이 없을 때마다 제게 보험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수님, 생각해 보셨어요? 어머니, 노후 생각 좀 하세요. 우리도 형 동생인데 이렇게 무시당해야 되나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견뎠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아, 내일 보험회사 가서 바로 청구해. 그리고 받는 즉시 우리 통장으로 1억 보내. 어머니, 그건 싫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우리 아들 재산인데 당연히 우리도 상속받을 권리 있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큰아들 도훈이가 물을 한 잔 건네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할머니가 또 전화했어? 보험금 이야기? 도훈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할머니와 작은아버지가 저를 압박하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엄마, 그냥 주지 그래. 1억 주고 조용히 살자. 도훈아, 아빠도 원하셨을 것 같아. 할머니랑 싸우는 거. 25 아들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까지.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도훈아, 그 돈은 내 결혼 자금이야. 아빠가 너희들 위해 남긴 거라고. 엄마, 나는 결혼 안 해도 돼.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26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8, 저는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2,500원이요. 카드 돼요? 네, 되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퇴근길에 들러 우유나 빵을 샀습니다. 처음엔 손님이었지만 어느새 인사를 나누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결국 커피를 마시게 됐습니다. 미정 씨, 나랑 사귈래요? 네, 저 진지해요. 미정 씨 웃는 얼굴 보면 하루 피로가 다 풀려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처음엔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예쁘네. 잘 부탁해요. 시아버지도 다정했습니다. 민수 녀석 운이 좋네. 좋은 사람 만났어.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슈퍼 일을 계속하는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며느리가 장사를 하면 집안 체면이 서질 않아. 어머니, 저희 살림에 보태려고. 민수 월급으로 충분해.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잘 봐. 하지만 저는 슈퍼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빠듯했고 무엇보다 제 일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 민수가 고생이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머니, 아침은 제가 꼭 차려드려요. 아침만 차리면 뭐해? 저녁도 제대로 못 차리잖아.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면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시동생 민철이는 사업을 한다며 여기저기 손을 댔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동생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남편은 묵묵히 돈을 보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많을 때는 500만 원까지. 여보,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빠듯한데. 미정아, 동생이야.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줘. 저는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10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장례 비용은 전부 저희가 댔습니다. 시동생은 형님, 제가 사정이 어려워서 라며 손사래만 쳤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 생활비도 저희가 매달 50만 원씩 보냈습니다. 형수, 어머니는 형님이 모셔야죠. 저희는 아직 애들도 어리고. 동서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어리지 않나요? 우리도 힘든데. 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우리가 형이잖아. 당연한 거야. 그렇게 26년을 살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 음식 준비, 시어머니 용돈, 시동생 빚 갚아주기. 저희는 늘 빠듯하게 살았지만 시댁에는 한 번도 섭섭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병에 걸렸을 때 시댁에서 문병 온 건 딱 한 번이었습니다. 형님, 많이 아파요? 시동생이 병실에 잠깐 들렀다가 30분 만에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민수야, 괜찮냐? 네, 어머니. 괜찮아요. 그래, 몸 잘 챙겨.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병원까지 가기가 힘들구나. 남편은 끝까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밤마다 홀로 천장을 바라보며 얼마나 서러웠는지. 여보, 엄마한테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할까?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잖아. 이해해. 남편은 끝까지 시댁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임종 일주일 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 죽으면 보험금 받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당신 안 죽어. 아니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길어야 한 달.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돈으로 애들 잘 키워. 도훈이 장가 보내고 서연이 시집 보내고 여보, 그리고 여보도 편하게 살아. 슈퍼 그만두고 쉬어도 돼. 3억이면 충분할 거야. 당신 왜 이런 말을. 미안해. 내가 더 오래 살아서 여보 편하게 해줬어야 하는데. 저는 남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날 밤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미정아, 엄마한테는 보험금 이야기 하지 마. 절대. 왜? 그냥 하지 마. 엄마가 알면 복잡해질 거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어머니가 이럴 거라는 걸. 하지만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 달 전, 임종 직전에 어머니, 저 곧 떠날 것 같아요. 보험금이 3억 정도 나올 거예요. 미정이랑 애들 잘 부탁드려요. 남편은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시어머니에게 왜 보험금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댁에서는 그 3억을 나눠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모은 돈을. 다음 날 저는 보험회사에 갔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2주 정도 후에 입금됩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청구했어? 네, 어머니. 언제 나와? 2주 후래요. 알았어. 받는 즉시 우리 통장으로 보내. 알았지? 어머니,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이건 민수가. 생각은 무슨. 당장 보내. 안 그러면 변호사 선임할 거야. 전화는 또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딸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정말 소송한대? 모르겠다. 엄마, 나 아빠 유품 정리하다가 이상한 거 봤어. 서연이가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빠 책상 서랍에 있었어. 엄마 한번 봐.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2015년 3월 마이너스 동생 민철 사업자금 300만 원. 2016년 7월 마이너스 어머니 병원비 150만 원. 2017년 11월 마이너스 동생 빚 갚기 500만 원. 2018년 4월 마이너스 어머니 생활비 50만 원 매달. 쭉쭉 이어지는 기록. 26년 동안 시댁에 보낸 돈의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총액 1억 2,300만 원.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억 2천만 원. 남편이 26년 동안 시댁에 보낸 돈이 1억이 넘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걸 왜 기록해뒀어요? 왜? 그리고 수첩 마지막 장에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나는 끝까지 형 노릇을 못 버렸어. 하지만 이제는 너와 애들이 먼저야. 절대 1억 내주지 마. 이미 충분히 했어. 사랑해. 수첩을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 절대 1억 내주지 마. 이미 충분히 했어.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26년 동안 시댁을 위해 살았던 남편.
그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이 절대 내주지 마였다는 것이 저는 그날 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책상, 서랍. 하나하나 꺼내며 남편의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미정에게 남편의 필체로 적힌 제 이름.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26년 동안 고생 많았어. 슈퍼 일하면서 집안일 다 하고 애들 키우고 시댁까지 챙기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나는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여보한테 얼마나 매정했는지, 동생이 우리한테 얼마나 기댔는지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난 형이었어. 아들이었어. 그래서 모른 척했어. 여보한테 미안하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모른 척했어. 여보, 수첩 봤지? 26년 동안 내가 시댁에 보낸 돈이 1억 2천만 원이야. 처음엔 기록할 생각이 없었어. 하지만 5년 전부터 이상했어. 어머니와 동생이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요구했어. 민수야, 이번 달 좀 힘드니까 100만 원만 보태줘. 형님, 급한 일이 생겨서 200만 원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 거절하면 어머니가 우셨거든.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니? 그래서 기록하기 시작했어. 언젠가는 증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3개월 전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어. 마지막으로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 어머니, 저 췌장암이래요. 말기래요.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 그럼 보험은? 여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어머니에게 나는 아들이 아니라 돈줄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일부러 말했어. 보험금 3억 나와요. 그리고 어머니의 반응을 지켜봤어. 민수야,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니? 당연히 미정이하고 애들이 받겠죠. 그래. 전화를 끊고 나는 확신했어. 어머니와 동생이 그 돈을 노릴 거라는 것을. 그래서 여보를 위해 이 편지를 쓰는 거야. 봉투 안에 서류가 있을 거야. 하나는 내가 시댁에 보낸 돈 기록을 정리한 문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 받아뒀어. 또 하나는 보험금 수익자 지정 확인서. 보험금은 100% 배우자인 박미정에게 간다고 명시되어 있어. 시댁에서 법적으로 요구해도 절대 나눠줄 의무 없어. 상속 재산이 아니라 보험금이니까. 여보, 나는 평생 형 노릇하느라 당신한테 못해줬어. 이제라도 당신을 지키고 싶어. 절대 1억 내주지 마. 당신과 애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게 내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사랑해, 여보. 민수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혼자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저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공증받은 기록 문서, 보험금 수익자 지정 확인서, 모든 게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보험금 3억이 제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아, 돈 들어왔지? 당장 1억 보내. 어머니, 뭐야, 왜 대답이 없어? 빨리 보내라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뭐? 보험금은 못 드립니다.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민수가 26년 동안 어머니께
1억 2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기록도 다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제 이 돈은 저희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이 나쁜 년아. 시어머니의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듣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는 제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당장 법원에 갈 거야. 우리도 상속받을 권리 있어. 그러세요. 하지만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인 제가 100% 받는 겁니다. 인연이 진짜. 어머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필요하시면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시동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우리도 가족인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철 씨, 26년 동안 저희가 보낸 돈 1억 2천만 원 기록 있습니다. 법원 가시려면 가세요. 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시댁에서 상속소송 제기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지정된 분이 받는 겁니다. 게다가 남편분이 생전에 시댁에 보낸 돈 기록도 있으니 오히려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셨더라고요. 네,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변호사가 봉인된 서류를 건넸습니다. 유언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나 이민수는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모든 재산 보험금 포함은 배우자 박미정에게 상속한다. 시어머니 김순자와 시동생 이민철에게는 생전 충분한 금전적 지원 총 1억 2,300만 원을 했으므로 추가 상속분이 없음을 명시한다. 아내 박미정이 재혼하더라도 위 내용은 유효하며 자녀들 도운 서연의 법적 보호자로서 재산을 관리할 권리를 갖는다. 본인 사후 시댁과의 금전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유언장과 첨부된 증빙자료 금전 지원 내역서를 법적 근거로 사용할 것을 요청한다. 2024년 10월 15일 유언자 이민수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혼자 이 모든 걸 준비하고 가셨군요. 남편은 죽음을 앞두고도 통증에 신음하면서도 저를 지키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갔던 겁니다. 법원에서의 첫 조정날,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변호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형수, 오늘 합의 봅시다. 우리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시동생이 마치 피해자인 양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수익자로 지정된 배우자가 전액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머니고 동생인데, 게다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원고 측에 1억 2천만 원 이상을 지원한 기록이 있습니다. 공증도 되어 있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자식이 부모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그 금액을 생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특별수익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조정위원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과도한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것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피고 측이 청구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시동생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조정 불성립입니다. 본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미정아, 우리 이러지 말자. 응?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도 원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법정에서 싸우는 거.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쓰셨어요. 제게 모든 걸 상속한다고. 그리고 어머니와 민철 씨에게는 이미 충분히 드렸다고 적으셨어요. 뭐? 민수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와 아이들도 지키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너 이러고도 편하게 살 수 있겠어? 네, 어머니. 이제는 편하게 살 겁니다. 민수가 원한 대로.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오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3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시댁에서는 끝까지 보험금의 일부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의 말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시동생이 부축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박미정, 너 두고 보자. 천벌 받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법정을 나왔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6개월. 여보, 이제 됐죠? 제가 지켰어요. 우리 아이들 지켰어요.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훈이와 서연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두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엄마. 아이들이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세 식구는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슈퍼 그만두고 쉬어. 도훈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슈퍼 일이 좋아. 손님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그래도 이제는 편하게 살아야죠. 서연이가 밥을 떠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일하는 게 더 편해. 그게 엄마 삶이니까. 저는 3억 중 1억은 아이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도훈이 결혼 자금 5천, 서연이 결혼 자금 5천, 나머지 2억은 제 노후 자금과 생활비로 썼습니다. 슈퍼는 계속 운영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동네 어르신들 안부 묻고 아이들 과자 챙겨주는 그 일상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새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런가요? 그럼요. 전엔 늘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셨는데 요즘은 편안해 보이세요. 저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편안했습니다. 시댁 눈치 볼 필요도, 돈 보낼 걱정도, 명절 준비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돌아왔지만 시댁과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이와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전화 안 해?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해. 우리도.
솔직히 할머니 보기 싫어요. 아이들은 법정에서 할머니가 저를 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주들 앞에서 며느리를 욕하고 돈을 달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그 모습이 아이들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엄마가 결정해. 우리는 엄마 편이야. 도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끼리 명절 보내자. 아빠 산소나 다녀오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명절 풍경을 만들어 갔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시동생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네, 뇌졸중이래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있어야 할까? 하지만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시동생 내외가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형수님,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위독하대요. 왼쪽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작은 몸. 한때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나약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시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형수님한테 너무 심했어요. 형님 장례식장에서부터 이제 와서 사과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알아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요. 형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시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도요. 요새 계속 형님 이야기만 하세요. 형님 보고 싶다고, 형님한테 미안하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모실게요. 요양병원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형수님, 시동생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혹시 어머니 좀 만나주실 수 있어요? 딱 한 번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입술이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가까스로 나오는 말.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민철이가 모실 거래요. 네. 민수도 어머니가 건강하시길 바랄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됐죠? 저는 끝까지 어른으로 남았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는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머물지 않았습니다. 절만 올리고 시동생에게 조의금을 건넨 뒤 돌아왔습니다. 형수님, 감사합니다. 민수 동생이니까요. 그게 제가 시댁의 한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도훈이는 직장에서 만난 좋은 사람과 결혼 준비 중입니다. 서연이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슈퍼를 운영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저녁에는 아이들과 저녁을 먹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가끔 남편 산소를 찾아갑니다. 여보, 도훈이 결혼해요. 우리 아들 드디어 장가가요. 서연이는 회사에서 칭찬받았대요. 우리 딸 잘하고 있어요. 저요?
저도 잘 지내요. 슈퍼 장사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요. 그리고 여보,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줘서, 아이들을 지켜줘서,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 당연함이란 이름으로 강요되는 희생, 효도란 이름으로 요구되는 헌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 가족이란 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는 가족이 아닙니다. 남편은 26년 동안 형으로, 아들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남편으로, 아버지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용기를 드립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